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75이 된 늙은이가 오늘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상담하며 그분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늙어 돈 없으면 죽음보다 더 비참해진다. 참 무겁고 충격적인 말이지요. 처음 들으면 너무 과하다 싶으실 겁니다.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죽음보다 더 비참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가 봐왔던 그 참담한 현실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제발 준비하시라고, 제발 미리미리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없이 늙어가는 삶은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존엄성이 깎여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이 10년, 20년씩 이어진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여러분처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빴으니까요. 노후 준비?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 상담가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에는 경제적 안정이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자식들 학교 보내느라, 집 마련하느라, 생계 유지하느라 우리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치과 가는 것도 미뤘습니다. 이 하나쯤 빠져도 괜찮아. 건강검진도 미뤘습니다. 아직 젊은데 뭐. 새 옷 사는 것도 미뤘습니다. 이거 입을 만해. 외식도 미뤘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되지. 여행도 미뤘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천천히 다니면 돼. 전부 다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겼을 때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하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중이 왔을 때 정작 우리 손에 남은 게 뭡니까?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치아는 반은 빠지고 눈은 침침하고 귀는 어둡습니다. 통장에는 쥐꼬리만 한 돈이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집 장만 자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식들도 집값에 허덕이고 손주들 교육비에 허덕이고 자기 노후 준비에 허덕입니다. 우리를 돌볼 여유가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현실이 안 따라줍니다. 제가 10년 전쯤 만났던 박 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한 분이었어요.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했지요. 주말에도 자주 특근을 나갔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자식 셋을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공대를, 딸은 간호대를, 막내 아들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박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65세 퇴직했을 때 받은 퇴직금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면 8천만 원쯤 됐지요.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아내랑 둘이 살 만하겠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부터 결혼을 했는데 박 씨는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줬습니다. 딸도 결혼했습니다. 딸한테도 2천만 원을 줬습니다. 막내 아들도 결혼했습니다. 막내한테도 2천만 원을 줬지요. 자식들 시작이 중요하잖아. 우리야 연금으로 먹고 살면 되지.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손에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국민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 나오고
기초연금도 30만 원 나오니까 110만 원이야. 집은 전세니까 월세 걱정도 없고 둘이 살기엔 충분해.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 씨의 무릎이 나빠졌습니다. 평생 서서 일한 탓에 관절이 다 닳아버린 거지요.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200만 원이면 비상금에서 써야겠네. 박 씨는 처음으로 비상금을 깼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 석 달을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운동을 못하니까 몸무게가 늘었고 그러다 보니 당뇨가 생겼습니다.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약값이 5만 원씩 나갔어요. 거기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당 체크도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0이 중반이 됐을 때 박 씨는 욕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 수술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미끄러진 거였어요. 그 바람에 척추를 다쳤습니다. 또 병원에 실려갔고 또 치료비가 나갔습니다. 이번엔 300만 원이었습니다. 비상금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고혈압에 골다공증까지 있었어요. 한 달에 약값이 8만 원씩 나갔습니다. 박 씨 약값과 합치니까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의료비로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해서 110만 원인데 의료비로 3, 40만 원을 쓰고 나면 7, 8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를 쓰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지요. 오히려 모자란 달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상금을 조금씩 깼어요. 78이 됐을 때 비상금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전세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비워주실 수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긴 했지만 그 돈으로 다시 전세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전세값이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결국 월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달에 40만 원이 더 나가게 된 겁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중에서 월세 40만 원, 의료비 3, 40만 원을 쓰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식비랑 공과금을 내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아빠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 달에 30만 원만 보태줄 수 있겠니? 큰아들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빚까지 진 상태예요. 저도 처가에서 돈을 빌린 상황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박 씨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내면 빠듯해요. 남편 월급도 많지 않고. 미안해요, 아빠. 막내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막내는 그나마 형편이 나았어요. 아버지, 한 달에 30만 원 드릴게요. 박 씨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막내 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한 달에 30만 원씩은 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박 씨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78의 나이에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웠어요. 무릎 수술한 다리가 아팠지만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만 원이 안 됐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박 씨가 제 상담실에 찾아온 건 그때였습니다. 복지관 소개로 왔는데 처음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등이 굽고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손은 거칠어서 폐지 줍느라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박 씨는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젊었을 땐 내가 돈 벌어다 줬잖아요. 그땐 내가 가장이었고 내가 당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식들이 10만 원만 줘도 고맙다고 해야 하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고 병원 한번 가자니까 교통비가 아까워요. 약도 한 알씩 아껴 먹게 되고요. 친구 장례식장에 가고 싶어도 부조금이 부담돼서 못 가요. 그렇게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더 마음 아픈 건 이런 거였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자식들한테 더 이상 짐이 안 될 텐데, 병원비도 안 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려고 악착같이 일한 건가 싶어서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분만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늙어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돈 없이 늙는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닙니다. 존엄성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배고프면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니까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 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늙어서는 일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고 눈은 잘 안 보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만 있어도 돈이 나가거든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 한 달에 기본적으로 30만 원은 나갑니다. 거기에 식비까지 하면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겨울에 춥다고 난방을 마음껏 틀 수도 없습니다. 전기세 걱정에 이불 속에서 떨면서 겨울을 나야 해요.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못 틉니다. 전기세 무서워서요. 선풍기로 버티는데 그것도 아껴 쓰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도 가격을 보고 포기합니다. 과일도 비싸서 못 삽니다. 값싼 반찬만 해 먹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그러면 또 건강이 나빠지고 병원비가 더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들 만날 때도 커피 한 잔 값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요즘 커피가 5천 원씩 하잖아요. 나는 안 마실래 하고 물만 마시게 됩니다.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하면 나는 배불러 하고 거절하게 돼요. 돈이 아까워서요. 그렇게 자꾸 거절하다 보면 친구들도 점점 안 부르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바쁘나 봐. 저 사람은 우리랑 안 어울리나 봐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게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게 돼요. TV만 보고 가끔 복지관에 나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제가 만난 이명숙 할머니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마음이 아픈 경우였어요.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둘이 초등학생일 때였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쉬는 날이 설날 하루뿐이었어요. 그렇게 20년을 일했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아들은 교사가 됐고 작은아들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65세 관절염이 심해져서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서서 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작은 전세집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들한테 짐 안 되고 살 수 있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 나왔고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치면 90만 원이었습니다. 모아둔 돈 3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고 비상금으로 두었지요. 하지만 이른이 넘어가면서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먼저 당뇨가 왔어요. 그 다음엔 고혈압이 왔습니다. 눈도 나빠져서 녹내장 진단을 받았어요. 무릎 관절은 더 심해져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에서 병원비 50만 원을 쓰면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식비와 공과금을 내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비상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렇게 5년이 지나자 3천만 원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재개발이 된다고요? 전세금을 돌려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다시 전세를 못 얻었어요. 전세값이 2배로 올라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월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갑자기 한 달에 40만 원이 더 나가게 된 겁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중에서 월세 40만 원, 병원비 50만 원.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큰아들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 달에 50만 원만 보태줄 수 있겠니? 큰아들은 곤란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애들 둘 키우느라 빠듯해요.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죄송합니다. 작은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 달에 3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아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한 달에 30만 원씩은 부담이 돼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 게 뭐람. 이제 와서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그것도 눈치 보면서. 이게 사는 건가? 결국 할머니는 복지관 무료급식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무료급식소 가던 날 아침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날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등은 굽고 이 모습으로 무료 급식 받으러 가는구나 싶으니까요. 내가 이 나이에 남의 손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구나.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살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애들 키울 때도 식당 일이 힘들어도 한 번도 남한테 도움 안 받고 살았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상담실에서 할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함께 울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으면 애들이 편하겠다. 병원비도 안 들고 생활비도 안 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식 잘 키우고 성실하게 산 분들이 늙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 걸려도 이틀 자고 나면 낫습니다. 약 한 봉지 먹으면 끝나지요. 하지만 70이 넘으면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을 고생합니다. 폐렴으로 번지기도 하고 합병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나이 들면 한 가지만 아픈 게 아닙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눈 침침하고 귀 어둡고 당뇨에 고혈압에 골다공증에 온갖 게 다 한꺼번에 옵니다. 젊을 때는 나는 건강해 하던 사람도 70만 넘으면 다 똑같아집니다. 약을 몇 가지씩 먹어야 하는데 그 약값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가지 약이 한 달에 2만 원씩만 해도 5가지 먹으면 10만 원입니다. 병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으면 또 돈이 나가고요. 한 달에 병원비로 30만 원, 50만 원씩 나가는 건 예사입니다. 제가 아는 정씨 할아버지는 치아가 다 상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위아래 합쳐서 15개를 해야 했는데 비용이 1,5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8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틀니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를 했는데 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틀니는 불편했습니다. 제대로 씹지를 못했어요.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긴 채소도 못 먹었지요. 제대로 음식을 씹지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됐습니다.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영양 상태도 나빠졌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 못하니까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감기에 걸렸는데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입원을 해야 했어요. 입원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모아둔 돈이 또 줄어들었지요.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임플란트 할 때 1,500만 원이 아까워서 안 했는데 결국 병원비로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억울한 건 돈도 돈이지만 건강까지 잃었다는 거예요. 정씨 할아버지의 말이 맞습니다. 건강에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병원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지요. 자식에게 의지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괜찮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모시는 게 자식의 도리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삽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월급은 그에 못 미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려면 10억 원이 넘게 듭니다. 젊은 부부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대출 이자를 내야 해요. 거기다 아이들 교육비가 엄청납니다.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피아노, 태권도, 영어, 수학 안 시키면 뒤처질 것 같아서 다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도 한 학기에 400만 원씩 합니다. 자기들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개인연금도 들고 저축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생활비까지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둘째, 며느리나 사위의 문제입니다. 자기 부모도 아닌데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게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도 돈이 없는데 왜 시부모님께만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내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남편도 난처해집니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둘 다 섭섭하게 만들지요. 셋째, 같이 살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은 집이 좁습니다. 신혼부부가 사는 집은 대부분 작은 아파트예요. 방이 2개면 큰 편입니다. 거기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 공간이 없어요. 설령 공간이 있다 해도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데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잡니다. 텔레비전 보는 프로그램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함께 살면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 집에서 사는데 정말 불편하게 지내십니다. 선생님, 저녁에 배가 고파도 냉장고를 함부로 못 열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봐요. 한 번은 밤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먹었는데 다음 날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 사과는 애들 도시락에 넣으려고 사놓은 건데. 그 후로는 아예 냉장고 근처에도 안 가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며느리가 씻을 시간인데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 미안하고 TV 소리도 작게 들어야 해요. 손주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TV를 아예 꺼야 하고요. 제일 힘든 건 밤에 잠을 못 잘 때예요. 나이가 드니까 새벽에 자꾸 깨거든요. 그럼 방에서 뒤척이는데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움직여요. 이게 제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잘해주려고 해요. 근데 며느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요양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양원 가는 것도 돈입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합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지요. 노인 빈곤의 현실은 통계가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노인 2명 중 1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절반이 늙어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 서는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그분들도 다 젊었을 때는 일 열심히 한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계 유지하느라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분들이에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 80의 나이에 리어카 끌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법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었는데도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안 하면 하루 끼니를 거르게 되니까요. 편의점 앞에서 휴지 파는 할머니들도 보셨을 겁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휴지 사세요 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존엄성을 잃습니다. 선택권이 사라지거든요.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춥고 더워도 냉난방 마음대로 못 합니다. 친구 장례식장에 가고 싶어도 부조금이 부담돼서 못 갑니다. 요즘 부조금이 10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그 돈이 아까워서 친구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배웅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마다 못 가게 되니까 남은 친구들한테도 미안합니다. 친구 생일 선물도 못 사줍니다. 손주들 용돈도 못 쥐어줍니다. 명절에 세배 온 손주들한테 세뱃돈을 주고 싶은데 지갑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되고 연락도 끊기게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아예 사람을 안 만나게 되지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밥 먹기도 귀찮고 씻기도 귀찮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문에 나오는 고독사 뉴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만난 강 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강 씨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65에 퇴직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분인데 퇴직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았어요.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니까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5천만 원짜리 빌라였어요. 그리고 남은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원룸에 투자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한 달에 70만 원 나왔지요. 거기에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니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남은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선생님, 저는 절대 자식한테 짐 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준비하려고요. 할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확고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1시간씩 걸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스트레칭도 배웠어요.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아서 몸 상태를 체크했지요. 치과도 6개월에 한 번씩 갔습니다. 작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치료했어요. 선생님, 지금 조금 돈 들여서 건강 지키는 게 나중에 병원비 덜 드는 길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건강관리 덕분에 큰 병 없이 지낼 수 있었거든요. 생활비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할머니는 가계부를 썼어요. 한 푼 한 푼 어디에 썼는지 다 기록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만 썼어요.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만 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다고 했지요. 옷도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유행 따라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옷이면 계속 입었어요. 충동구매는 절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데는 돈을 썼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커피값은 아끼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값 아까워서 친구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복지관 프로그램 참가비도 냈고 가끔 손주들 선물도 샀습니다. 선생님, 돈을 아낀다고 사람까지 잃으면 안 돼요. 적당히 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외롭게 살게 돼요. 할머니는 또 배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뱅킹도 배웠지요. 요즘 세상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저도 배워야 뒤처지지 않아요.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우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오신 할머니는 지금 75인데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요. 월세 수입과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비상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행히 제가 준비를 일찍 시작했어요. 만약 70 넘어서 준비했으면 이미 늦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말해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다가는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70, 80이 되어 있고 그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60이신 분들, 60 중반이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십시오. 하루 30분만 걸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병원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아서 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작은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치료하십시오. 초기에 잡으면 간단히 치료되는 병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치아 건강도 중요합니다.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십시오. 치아가 건강해야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제대로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비싸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투자하는 게 나중에 건강 유지하는 길입니다.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들어 두십시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기초연금까지 합쳐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월세에 병원비에 식비에 턱도 없는 금액입니다. 작은 월세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5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개인연금도 들어두십시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60부터라도 시작하면 70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10년 동안 넣으면 70부터 평생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도 들어두십시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모으면 목돈이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도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됩니다. 그게 비상금이 되는 겁니다. 지출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젊을 때 습관이 늙어서도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계부를 쓰십시오. 한 달에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으니까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십시오. 충동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2, 3일 후에도 여전히 사고 싶으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외식을 줄이십시오. 외식 한 번에 2, 3만 원씩 나가지만 집에서 해 먹으면 5천 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외식을 5번만 줄여도 10만 원이 절약됩니다. 하지만 사람 관계에는 돈을 쓰십시오. 친구들 만날 때 커피값, 식사비는 아끼지 마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년에 친구가 없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부조금도 아끼지 마십시오. 친구 장례식장에 못 가면 남은 친구들한테도 미안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안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하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사람 관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아닙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스스로 건강하게 자립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큰 유산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걱정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자기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부모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너무 큰 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유산은 못 남겨줘도 짐은 안 되고 싶어요. 그게 내가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걱정 안 끼치는 부모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부모 말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늙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계단 오르기 힘들고 무거운 거 못 들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늙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십시오. 산을 못 오르면 평지를 걸으십시오. 무거운 거 못 들면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책 읽기 힘들면 큰 글씨로 된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으십시오. 새로운 것도 배우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복지관에 가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영어, 노래, 춤, 그림. 관심 있는 걸 배우십시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같은 걸 배우는 사람들과 친구도 되고요. 배움은 나이가 없습니다. 봉사활동도 해보십시오. 복지관이나 교회, 절에 가면 봉사할 곳이 많습니다. 식사 준비를 돕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봉사를 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돈 안 드는 취미를 찾으십시오. 산책하기, 도서관에서 책 읽기, 공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라디오 듣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취미가 있으면 하루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하고 기대가 생깁니다. 그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늙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돈이 없어.
이런 말만 하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누가 불평만 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어요? 대신 감사한 걸 찾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네. 친구가 전화해서 기뻤어. 손주가 안부 전화를 했어.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복해집니다. 웃으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든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든 자주 웃으십시오. 혼자 사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최대한 밖으로 나가십시오. 복지관에 가십시오. 도서관에 가십시오. 공원에 가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말을 하십시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면 안 됩니다.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십시오. 말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외로움도 덜합니다. 전화도 자주 하십시오. 친구들한테,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전화하십시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간단한 안부만 나눠도 좋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도 배우십시오. 요즘은 다들 카카오톡으로 연락합니다. 문자보다 편하고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명과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소통하기에도 좋고요. 건강보험 잘 활용하십시오.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정기검진은 무료거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치매 검사도 무료입니다. 틀니,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병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복지 혜택도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무료급식, 경로우대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으십시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주거비를 줄이십시오. 집이 너무 크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자식들 다 나간 집에 혼자 살면서 큰 집을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전세보다 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로 월세를 내는 거지요. 전세금이 묶여 있는 것보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비상시에 유용합니다. 자동차도 고민해 보십시오. 나이 들면 운전이 위험해집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자동차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 세금, 기름값, 수리비 한 달에 50만 원은 듭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65세 이상은 지하철, 버스가 무료입니다. 택시도 경로우대 할인이 있습니다. 자동차 팔고 그 돈을 저축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십시오. 젊었을 때 든 보험 중에 지금은 필요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 거 아깝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상담해서 정리하십시오. 자식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십시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은 자제하십시오. 자식들도 다 큰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손주들한테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이런 말은 부모가 할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예뻐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용돈 줄 형편이 안 되면 말로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며느리, 사위와도 잘 지내십시오. 그분들도 우리 가족입니다. 존중하고 이해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하고 말하십시오. 자식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급한 게 아니면 참으십시오. 한번 손을 벌리면 계속 손을 벌리게 됩니다. 자식들도 어려워합니다. 또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게 됩니다. 대신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엄마는 알아서 잘 살고 있어. 아빠는 건강해.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그게 자식들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유언장도 미리 써두십시오. 재산이 많든 적든 자기 뜻을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도록요.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히 써두십시오. 연명치료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십시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의사를 밝혀 두십시오. 그게 자식들한테도 자신한테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전 장례 계획도 세워 두십시오. 어디서 장례를 치를 것인지, 화장은 할 것인지, 묘지는 어디에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자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 늙는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돈까지 없다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비참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준비였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노년은 달랐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병원도 마음 편히 다니고 친구들도 부담 없이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니 당당했고 자존감도 지킬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존엄한 노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남한테 구걸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제때 못 먹고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폐지를 줍거나 무료급식소를 다니면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뭐 하려고 살았나 하는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사람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늙어 돈 없으면 죽음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말, 너무 과한 표현 같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노년입니다.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자존심도 잃고 존엄성도 잃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건강 챙기고 돈 모으고 인간관계 잘 유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1년 후에는 1년 더 늙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하다가는 영영 못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복지관에 등록하십시오. 오늘 건강검진 예약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십시오. 오늘은 10분 걷기, 내일은 가계부 쓰기, 모레는 친구한테 전화하기. 이렇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달 후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1년 후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70이어도 80이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일 수도,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우리 선택입니다. 비참하게 보낼 것인가, 존엄하게 보낼 것인가, 짐이 되어 살 것인가, 자립해서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모두 우리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존엄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 자식들을 위한 일이고 사회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늙어 돈 없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